제주 해군기지의 기반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지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제주를 스쳐 지나갈 때 거대 구조물인 케이슨들이 손상됐고 그 과정에서 사석 다지기 공사를 해둔 기초에서 흙과 모래가 빠져나가고 해저 지반이 들렸다는 해군의 시인이 나왔습니다.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농성장 근처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일종의 양다리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유가족들의 특별법 요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규정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은희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들이 넘쳐납니다. 언론 보도들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뉴스혹에서는 북한 미녀 응원단의 호들갑을 떨고 있는 방송 행태를 다뤘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고민들과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세월호로 인한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 아무튼 아이들이 큰 선물을 주고 간 것은 하나의 그 세월호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주 감사하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서명 장소에 난입해 서명대를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곳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이런 시도들이 이미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 숫자가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벌이는 유가족이 더 늘어났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먼저 광화문 농성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난동을 부린 단체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봉사단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요.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 오늘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나라사랑 실천연합 등의 회원들이 오늘 오후 유가족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 광화문 광장에 방문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책상을 뒤엎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성장 건너편에서 특별법 반대 시위를 연 뒤 4명이 유가족 농성장으로 건너와 종북 세력은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책상 2개를 엎었습니다. 지난 18일 엄마부대 봉사단이란 보수단체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을 비하하는 피켓을 들어 비난을 받은 뒤 오늘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의 이재근 상황실장은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 충돌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전해주신 대로 극우 보수단체들 시비가 오늘 처음도 아니고요. 이런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그동안 뭐 한 겁니까? 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오늘 어버이연합 집회 당시 총 3개의 병력이 투입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보수단체 회원들이 유가족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난동 이후에야 어버이연합 회원 총 4명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3명은 훈방 조치됐고 1명은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됐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집회 인원 자체는 유가족 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했지만 몇 명이 돌출적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 오늘이 8일째 벌써 2주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유가족과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단원고 유가족 중 어머니 4명이 추가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현재 유가족 22명, 국회의원 6명, 종교계와 시민단체 13명, 이렇게 총 41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는 유가족 5명과 국회의원 6명이 추가로 단식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운이 안 좋아 죽은 아이들로 기억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을 불사하고서라도 죽음의 이유를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남윤인순, 은수미, 전순옥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이상규 의원들도 어제부로 단식에 참가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 13명은 지난 18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연대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7.30 재보궐선거 전에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이가 여전히 커서 세월호 특별법 TF가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줘 협상력을 높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 때 특별법 TF 여야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결정권은 사실상 당 지도부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핵심 쟁점인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 동의가 있으면 여당도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도 동시에 했습니다. 김무성 신입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나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할 때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 반대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론의 추이에 따라 국민적 동의의 명분으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이고 그 바로미터가 재보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심재철 위원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의 카톡 전송 문제. 야당에서는 심 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를 했어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야당과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특위 심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그제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카톡 문자를 일부 정책 관여자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대책의 유경근 대변인은 심 위원장의 문자를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진 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위원장은 여론 수렴용으로 보낸 문자였고
해당 문자 메시지 바로 뒤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내용도 첨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대변인은 심 위원장이 보낸 문자 내역을 보면 개인 생각이 아니라고 첨언한 내용은 전무하다면서 심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가족들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처음 열렸죠. 앞서서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가했습니까?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이 주최한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15,000여 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되는 24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24일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공연이 열립니다. 주최 측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가수와 시인, 피아니스트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열리는 이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인천 해경이 찍은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등장했습니다. 해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인천 해경은 공식적인 영상 분석을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은 해경이 정의당 정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영상으로 인천해경 소속 CN235기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9시부터 10시까지 찍은 영상입니다. 누리꾼들은 사고 당시 항행정보가 내려져 일반 선박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개된 영상을 보면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잡힌 점을 들며 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우 의원실 측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잠수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상 식별이 어려워 신빙성이 낮은 의혹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의혹 제기가 더 커지면 전 탐사들이 모여 해당 영상을 분석해 공식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의 남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보도를 하며 권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쾌재를 부르며 파상 공세를 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포 홍철호 후보와 수원병의 김용남 후보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합쳐서 500억 원대에 이르지만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3억 원으로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권은희 후보 의혹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새누리당의 권은희 때리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권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열거하며 선관위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조사하고 국세청과 검찰은 탈세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보석 같은 공천이라고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폭로 대가로 공천한 권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후보를 가리켜 출마해선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어제도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차리고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직업이 뭐냐며 권 후보 측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권 후보와 민주연합 측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선관위 재산 신고에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고 권 후보의 신고 재산도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권 후보 남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청주에 있는 소기업에 가까운 투자 임대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용이 마치 수십억 자산가가 그것을 숨기고 그래서 축소 신고를 한 것처럼 처음에 보도가 그렇게 됐고 여러 언론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에는 그 방향이 변질돼서 윤상현 사무총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전문적인 투기
적군, 투기 전문 업체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적어도 이 스마트 에듀에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총량적으로 8, 9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명의 주주들이 건재하는 회사입니다. 유령 예산이 1인 회사 결단코 아닙니다. 나머지 3분 주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분명합니다. 박 대변인은 어젯밤 브리핑에서도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신고할 방법도 없다며 거래되지 않는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정정보도를 요청해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 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축소 신고가 아니라면 왜 권 후보 남편 회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뉴스K 취재진에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자료를 권 후보 측과 자신이 직접 검토했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한 회사가 아님을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에듀의 경우 다른 이사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며 조율 이후 자료 공개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권 후보 남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의 자료도 함께 공개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라고 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4조 7항에 따르면 장외 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규정대로 한 것을 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4조 1항에 따르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등록 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 후보의 남편이 그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도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권 후보의 재산 신고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권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와 성격이 유사한 의혹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서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김포 홍철호 후보와 수원병 김용남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김포 지역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가 상대인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의 비상장 주식 은폐, 축소 신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홍 후보는 비상장인 크레치코의 주식 26만 주를 13억 원으로 비상장 주식 플런스원 40만 주를 20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두 회사의 자산을 합치면 555억 원에 달한다. 부채를 빼고도 184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는 오늘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난해 4월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건물을 사고 팔았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이에 따른 재산 허위 축소 신고액은 최소한으로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2012년 총선 때 신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와 같은 김용남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신청하고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감 때문인지 수원 지역의 현장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를 차용한 상황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들이나 지도부가 그곳에 상주하는 겁니까? 네, 공동대표들이 상주하진 않지만 앞으로 지도부들이 국회와 당사, 지역 선거사무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민심 모으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수원 영통의 한 공터에 천막으로 설치한 현장 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730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원은 물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것으로 믿어온 손학규 후보의 승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앙당 차원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천막당사입니다. 다만 민주연합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를 따라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상황실이란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연대 문제인데요. 어제 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가 당 차원의 야권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후보자 개인 간의 연대 가능성, 이 부분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연합 후보들과 당내에서 야권연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은 운명적으로 연합연대하지 않으면 거대한 여권에 승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김포에 출마한 김두관 민주연합 후보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는 주민들이 합의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고민을 해보겠다며 정의당 김성현 후보와의 야권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원정 보궐선거 박광훈 후보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이 갈망하는 단일화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야권연대 셈법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후보 간 개별 단일화가 아닌 당대당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인지도 높은 노회찬 후보를 동작을 해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동작을과 수원 영통을 정의당과 나누는 이른바 나눠갖기 단일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차 단일화 시한인 25일 사전투표일 전까지 양측의 치열한 막판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동작을 지역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CBS 노컷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포커스 컴퍼니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적합도 항목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32.4%,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24.9%, 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4.4%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나 후보와 기 후보 양자 대결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46.5%, 민주연합 기동민 후보는 38.4%의 지지를 얻었지만 나 후보와 노 후보 양자 대결의 경우 나 후보가 42.7%,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41.9%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권 연대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기 후보보다 노 후보가 높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권은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뉴스타파 최초 보도를 인용한 상당수 언론들은 권 후보 측의 핵심 해명을 다루는 방식에서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문화일보는 권 후보 측의 해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다뤘지만 이를 해명이 아닌 새로운 의혹을 부풀리는 데 활용했고 근거 없이 추정을 실었습니다. 신문 보도들을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권은희 후보와 관련한 의혹에 지면을 크게 할애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가장 먼저 지면에 인용한 신문사는 조선일보였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조선일보 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선은 오늘도 1면과 4면에 정치권 반응과 권 후보 남편의 이력 등을 보강해 모두 4개의 기사를 배치했고 탈세가 의심된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탈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는 오늘자 1면과 6면에 걸쳐 모두 3건입니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수는 1건이었지만 사진과 함께 7면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은 사설로도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문화일보 역시 조중동과 비슷한 기사량과 사설로 권 후보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신문들은 기사 한 건으로 관련 의혹과 정치권 공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비중만 놓고 보면 조중동문과 여타신문으로 양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권 후보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 어떻게 보도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권 후보 측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남편 회사의 부채와 적자 상태 등을 들어 수십억 재산 축소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이 가장 상세히 실린 신문은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들은 권 후보 남편이 지분 40%를 소유한 회사의 부채가 18억 또는 16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지분 100%의 회사는 적자 상태였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겨레는 일반적인 절세 방식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고 한국일보의 전문가 인터뷰 역시 개인 소유냐 법인 소유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없어 탈세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 후보 남편 회사의 부채가 많다는 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도한 신문은 문화일보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은 기존의 재산 축소 의혹을 해소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지만 문화일보는 전형적인 투기 형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투기를 지적하기 위해 대출로 구입한 건물에 다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제목에 올렸지만 정작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조선과 중앙 등 대부분의 신문들은 권 후보의 남편 회사의 부채나 적자 상태에 대한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난 2009년 서울 시내 14개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이 학교들의 지난 5년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때 설립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해 자사고로 그대로 둘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사고들이 결국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 모여 자사고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자사고가 일반고의 황폐화를 가져왔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인식은 사실이 아니라며 자사고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지정된 자사고 14개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다음 달 13일 발표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교장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사고 교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고 지난 17일에는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사고로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현 교육과정 운영을 보장하고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교장협의회는 그 14억 원으로는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유지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사탕 발림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고 행정소송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장협의회 기자회견에 앞서서는 자사고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이 지난 지금 실패로 판명된 자사고를 더 이상 연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성적 불균형, 통학거리의 장거리화, 경제불평등 심화, 주변 일반 중고의 만족도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은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일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제 일반고 약 3배에 달하는 그런 높은 등록금 문제, 그 다음에 또 입시 위주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초에 자사고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심하게는 뭐 입시 학원으로 바뀐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좀 정원들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 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을 때 지원을 해내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현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달 최종 발표에 앞서 몇 개의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당시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 서울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입시 부정이 있거나 설립 요건을 위반한 경우 즉각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발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먼저 응원단 파견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대 쟁점은 응원단 규모, 그리고 체류비,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체류비 지원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북한의 민연단과 관련해가지고요, 민여 응원단과 관련해서 3개 미스테리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뜯으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스타덤 오른 응원단 속옷까지 특별 주문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방부터 아무래도 민여 응원단 북한의 위상을 세워야 되니까 그 자본주의 문화에 우리도 딸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 조선의 위상에 맞게 속옷도 아주 주체 주체법대로 아마 저들만의 특별하게 아마 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응원단이 머물면서 먹는 음식은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 머문다면 한식을 또 이렇게 주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뭐를 먹었다고 하던가요? 목적 자체가 민여 응원단인데 거기다 굳이 유부녀를 넣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네요. 가만 들여다보면 이제 못생긴 추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키나 뭐 이걸로 기준을 뽑혔지만 한들은 못생긴데 그건 이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백으로 내 딸 좀 넣어줘 하니까 이제 그 단장이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돈 받고 이제 넣어줘서 못생긴 사실 다 민여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라니까 못생긴 민여가 한 절반 됩니다. 민여 응원단. 민여 응원단. 민여 응원단.
제주 해군기지 기반 시설인 케이슨들이 최근 제주를 멀찌감치 비껴간 태풍 너구리 때문에 손상됐습니다.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10층짜리 아파트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2년 전 태풍 볼라벤 때에 이어서 이번에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태풍이 올 때마다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면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뉴스K가 해상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보도에 앞서서 케이슨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이고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되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정 인근 화순항에서 만들고 해군기지로 이동시켜서 설치하는 과정이 담긴 그래픽 동영상입니다. 초대형 케이스는 제주도 화순항에서 제작해 해상으로 이동합니다. 케이스는 총 3단계로 제작되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케이슨의 저판을 제작하고 특수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2단계로 이동시킵니다. 2단계에서는 슬리폼 공법으로 벽체를 제작하는데 400여 명의 인력이 24시간 쉬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를 완성합니다. 완성된 케이스는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3단계로 이동한 후 양생 및 차수판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FD선에 케이슨을 탑재해 진수 작업을 거친 후 케이슨을 예인선으로 거치 장소까지 이동시킵니다. 면 고르기 및 다짐이 완성된 사습기초에 근고 블록을 설치하여 케이슨 거치 위치를 정밀하게 설정한 후 케이슨 내부에 물을 주입해 케이슨을 거치합니다. 케이슨이 정위치에 거치되면 내부에 모래를 투입해 속체움을 실시하여 케이슨 거치를 완료합니다. 케이슨 거치 후 방파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블럭, 딤플 등 블럭을 설치합니다. 케이슨 거치 후 유수실 덮개를 설치하고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 방파제 구조물은 마무리 작업을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제주를 비껴간 태풍 너구리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일부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는 태풍 보도에 일부 나왔지만 그 심각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K가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한 피해 내용은 심각했습니다. 초대형 태풍에도 끄덕없는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태풍 볼라벤 때 케이슨 7개가 파손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스쳐간 태풍 너구리에 케이슨 3개가 손상됐습니다. 3개 중 2개는 공사 중이어서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1개는 속체움을 완료한 상태여서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취재 결과 케이슨을 떠받치는 기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또 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투쟁이 시작된 지 2620일째를 맞은 지난 금요일. 이날도 해군기지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날들 동안 미사는 매일 열렸고 경찰이 정문 앞에 자리를 잡은 신부와 수녀들을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기는 일이 강정마을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와 해군 측은 공사가 약 7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마을 주민들은 태풍 등의 취약한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공사 진척도가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해상기지의 기반 시설물인 거대한 케이슨들이 손상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총 길이 1843m 방파제 끝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케이슨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9일 태풍 너구리가 제주 앞바다를 비껴갔을 때 해군기지에 설치된 방파제 기반 시설인 케이슨 3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슨들을 바다로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일렬로 설치된 케이슨들 가운데 가장 끝부분에 위치한 55번 케이슨은 거의 수장된 상태. 그 옆쪽에 있는 54번 케이슨도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속체움까지 끝난 53번 케이슨 역시 비뚤어져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이 케이슨들은 너비 40m, 폭 25m, 높이 25m에 자체 무게만도 1만 톤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만한 케이슨들이 비켜간 태풍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를 강타했던 태풍 볼라벤 때는 케이슨 7개가 아예 파손됐습니다.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0m였습니다. 올해 너구리가 지나갈 때는 초속 20m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당한 케이슨들은 볼라벤 때보다 무게가 1000톤 이상씩 무겁지만 피해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케이슨 피해 발생이 없었던 지난해에는 제주를 지나간 태풍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한 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케이슨이 망가질 뿐 아니라 그만큼 해군기지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올 만큼 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그런 항구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면 이상이 없다. 그런데 이번 태풍 너구리는 그 마라도에 있는 그 기상 관측소에서 이렇게 재본 결과 높이도 그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고, 그리고 파도 에너지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 정도 올 정도의 태풍이라면 매미급이라든가 아니면 사라호 태풍 정도 급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태풍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 케이스는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한번 파손되면 꺼낼 수가 없습니다. 분쇄 방식으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2012년에 파손된 케이슨들도 7개 중 6개를 바닷속에서 분쇄하기로 했고, 꼬박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파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저희 연말까지 하신대요, 그거. 아, 연말까지요? 지금 한 70, 80% 됐어요. 78%.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들이 바닷속에서 분쇄되다 보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연산호 군락을 고사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패류에 영향을 미쳐 어민들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어가 치어기를 보내는 건 바다예요. 바로 앞바다에서 치어기를 보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치어기를 보내는 그 시기에 파쇄를 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무거운 줄을 떨어뜨려 가지고 부시는 작업을 계속 해왔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아마 이 은어가 이 치어기 때 많은 이렇게 환경적인 어떤 혼란을 겪어서 개체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손상된 케이슨 3개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분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해군 측은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밀렸어요. 파손이 아니라. 그래서 수중 조사를 하고 있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고, 이제 조만간 정밀 조사해서 원래 제자리로 이동시키시면 된대요. 그러나 파손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추가로 분쇄를 해야 하고 케이슨을 새로 제작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차질과 비용 증가, 바다 환경 오염 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케이슨 손상은 해군기지의 근간인 방파제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준설된 부위에는 케이슨 하중을 받아줄 수 있도록 기초 사석을 시공합니다. 기초 사석이 포설되면 고르기를 실시하고 바이브로 해머를 이용하여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짐 작업을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파손된 케이슨들은 태풍이 만들어낸 파도의 힘에 구조물이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케이슨을 받치고 있는 하부 기초가 무너지면서 케이슨들이 일정한 각도까지 넘어졌습니다. 단단히 다져서 만든 사석 기초 밑에서 모래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해군 측도 인정합니다. 54번, 55번이 안쪽으로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두 개가 이렇게 밀리면서 해저 지방이 쓸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는 약간 들렸어요. 밑에 이제 흙하고 모래 같은 게 이렇게 빠지면서요. 그러니까 해저 지방이 모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래하고 뭐 흙 같은 거 섞여 있겠죠. 밑에 수중이니까. 해양구조 건설 등을 연구하는 해양공학 분야의 전문가도 이 정도 태풍에 케이슨이 손상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너구리가 우리나라 직접 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난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속체험을 안 한 상태로 있었으면 몰라도 속체험을 한 상태면은 일단 속체험을 하면은 그 위에 여기 케이슨 위에 있는 그
상치 구조물은 별거 아니거든요. 방파제를 보강하는 데 쓰이는 테트라포트, 일명 산발이 역시 여러 개가 파손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견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는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이게 제대로 버티겠냐. 이런 말을 숱하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도 완벽하지를 못했고 입지 조건도 맞지 않는데 거기다가 불량 시공까지 겹쳐서 삼박자가 다 그냥 제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공된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크게 망가지거나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유지 못하는 항구가 돼서 정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측 지적대로 대한민국의 해군기지가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밀한 조사와 사업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기업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기억하시죠? 창조컨설팅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본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즉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었죠.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또 온천, 호텔, 여행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병원이 영리 추구를 위한 자회사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면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 환자의 편의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자본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서 기업과 외국 자본 이런 것들이 의료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6,000명, 조합원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부가 병원을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법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파업을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연쇄적으로 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내일로 입법 예고 기간이 일단 끝나고요. 보건복지부는 8월 중에 이걸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예, 당장은 뭐 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인데요.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수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세월호와 같은 또 다른 참사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국회 논의 없이 하위 법령을 바꿔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관련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730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해운대 기장갑. 예. 원전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곳에 문재인 의원이 방문했군요. 예, 문재인 의원은 민주연합의 원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리원전 1호기를 방문해서 시민들하고 원전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km 안에는 무려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 특히 43만 명의 해운대 구민은 20km 반경 안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리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일단 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이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해운대 기장갑에 출마한 민주연합의 윤준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민주연합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고리원전 문제를 민주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또 부산 지역의 민주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민주연합 후보 부산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없는 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예. 네. 자, 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네요.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니까 주간 조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9.8%를 기록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고요. 순위에서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밀려서 5위에 그쳤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1위는 박원순 시장으로 지지율이 17.5%였고요.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12.8%로 2위를 기록했고요. 3위는 김무성 대표.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컨벤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전주보다 무려 4.9%포인트 상승한 11.9%로 3위에 올라섰고 4위는 정몽준 전 의원 11.1%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5위 기록이라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연합의 공천 반문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민주연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상승해서 43.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5%포인트 하락해서 28.2%였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는 지난주에는 10.6%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14.9%포인트로 일주일 사이에 4.3%포인트 벌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을 보니까 그 노조 파괴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창조 컨설팅 당시 대표가 징계를 당했었는데요. 예. 노무자 자격을 잃게 했던 징계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지난 7년 동안 유성기업이라든지 또 상신브레이크 이런 14개의 회사의 노조를 사측의 의뢰를 받아서 무력화시키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기업입니다. 노무법인입니다.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창조 컨설팅 대표인 심종두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심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부 징계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반드시 한 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을 노무법인에서 일을 못하게 할 때 그때 징계위원회는 그렇지 못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였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 은수미 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재정 위원이 바지기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그 징계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재정 위원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실장이었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차관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차기 차관 후보자 조재정 위원.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당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는 걸 모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학원 축구 지도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어요. 예,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축구 감독들 그리고 코치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있는 스포츠센터 소속의 축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 된 노동조합이 스포츠계 사상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학원 축구 지도자 노동조합인데요. 3년 전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 왔는데 이 학원 축구 지도자들을 독립 개인 사업자로 볼지 아니면 노동자로 볼지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 노동부가 노동자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설립된 노조입니다. 이회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초대 노조위원장을 맡았고요.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 국가대표였던 정종선 언남고 현재 언남고 감독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학원축구 노조 설립으로 축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야구 같은 다른 종목에서도 학원 지도자들의 어떤 노조 설립이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날씨 뜨거운데 시원한 수박이라도
한두 쪽 드시는지요? 찬 음식, 찬바람 잠시 좋아도 뜨거워진 몸을 식히는 건 조용한 휴식입니다. 더위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에 눈길 잠시 주시지요. 견뎌야 할 더위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97일째 밤도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331명을 입건했고 그 가운데 139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선장 등 선원들을 비롯해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 그리고 관리감독기관 관계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아직 구속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입니다. 2개월짜리 구속영장의 기한 만료가 내일이라서 검찰은 오늘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6개월짜리입니다. 검찰의 무능만 쳐다보다가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유병언 전 회장은 무능해서 못 잡는 것이지만 눈앞에 생존자들 두고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안 잡고 있습니다.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수사 실적이 안 나오고 진상조사는 정부와 여당의 벽에 막혀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순을 푸는 열쇠, 아무리 둘러봐도 특별법밖에 안 보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